변화는 여기저기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보도는 아쉬운 게 사실인데요. 그 언론들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공포심을 조장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국제뉴스 제목은 이렇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또 완화, 시민들 코로나 방역 포기라는 제목의 기사고요. 동아일보에서는 노인들 죽어도 상관없나, 확진 폭증 속 거리두기 완화, 시민 불안. 연합뉴스에서는 확진자 급증세 불안한데 사적 모임 완화 문제 없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내용은 여러분이 다 예상하시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확진자와 위중증자 그리고 병상이 언제 포화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하면 거리두기를 완화하게 되면 이거 시민들이 불안해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기조로 일단 기사를 싣고 있거든요. 저희가 여러 차례 다루긴 했습니다, 교수님. 예, 워낙 여러 차례 다루어서 코멘트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언론들이 몰라서 그렇다니까요. 기자들이 뭘 아냐는 거죠. 예, 기자들이 무식해가지고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니까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하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상하이는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할 때 델타 변이는 잘 막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는데 오미크론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못 막는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전역이 상당히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루에 수천에서 수만 명의 사망자가 나오면서 수십만, 수백만의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미크론이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에 봉쇄를 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 언론들이 다 무식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완화하면 나빠진다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봉쇄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봉쇄를 유지하면 그러면은 상하이가 저런 일이 왜 일어나겠어요? 저기는 권위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강력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예 델타처럼 제로 코로나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죠.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언론들이 무슨 착각을 하고 있냐면은 우리나라도 거리두기를 좋으면은 오미크론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니까요. 자, 교수님 아니 그러면 우리 코로나 방송에서 여러 차례 이제 과학적인 증거와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많이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며칠 전에 홍콩 응급실 사진 여러분들 본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응급실 한쪽에 환자들이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치료받던 분들이 사망해가지고 옆에 검은색 비닐백에 쌓여가지고 지금 한 곳에 지금 쌓여있는 사진 우리가 보여드린 거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근데 홍콩이 거리두기를 안 했던 게 아닙니다. 홍콩이 거리두기를 얼마나 열심히 했었냐면은 지금도 어느 정도 수준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오후 6시 이후에는 카페나 식당은 문을 열지 않았어요. 오후 6시 이후에 카페, 식당 문을 열지 않았고요. 그리고 공공장소에 3인 이상 모이는 걸 금지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족과 가족 사이에 바이러스를 전파시킨다 그래서 그 세대주가 다른 이 두 가족 이상의 구성원들이 만나지 못하게 했어요. 당연히 일반적인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방역 패스라든가 이런 건 물론 시행을 했고요. 자, 6시 이후에 카페, 식당 영업 금지.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하시면은 받아들이실 거예요? 거리두기 강화하신다고 하는 전문가들, 그리고 또 거리두기 강화해야 되지 않나 하는 언론 기자들. 자, 그리고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우리나라에서 지금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세대주 두 가족 이상에 접촉하는 거, 못하게 하는 거. 당연히 등교 같은 거 전면 금지고. 자, 이런 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끔찍한 일이 생긴 게 홍콩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설대 교수님이랑 제가 몇 차례 말씀했듯이 지금은 방역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사정에 맞는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한 과학적 방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교수님, 동아일보 기사에 나온 개별 케이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시민 전모 씨는 거리두기 완화는 이제 이치에 맞는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지금 확진된 고령층은 죽어도 상관이 없다는 조치로 보인다. 정부의 조치가 아쉽다. 그리고 80대 어머니를 둔 직장인 박모 씨는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신데 코로나19 확진되실까 걱정이 크다라면서 집으로 모시고 싶지만 여건이 녹록치 않아 한숨이 나오는데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는 각자 도생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
태안군에 살고 있는 가정주부 김모 씨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려 판단이 쉽지 않지만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라면서 60만 명 이상의 감염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한을 푼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개별적인 케이스, 특히 이제 고령의 부모님을 둔 개별 케이스를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기사를 다 읽어봤거든요. 거기 읽어보면은 개별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개별 케이스 중에 이런 분도 계세요. 부모님을 요양병원에서 잠시 빼서 집에 모시고 싶은데 형편이 안 돼서 그러지 못한다. 그러는데 걱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거기에 이제 사례들이 쭉 많이 나옵니다. 그러는데 저는 이분들이 일반 시민이시고 고령의 부모님들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계시니까 걱정을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분들의 걱정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러면 이런 걱정을 왜 하시느냐 하면은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이런 걱정을 하신다니까요. 쉽게 말씀드려. 사회가 그냥 완화를 하든 완화를 안 하든 이분들의 걱정은 해소가 안 된다니까요. 이분들의 걱정은 강력한 봉쇄를 하더라도 이 걱정은 그대로 살아있고요. 완화를 하더라도 이 걱정은 없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오미크론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이분들의 걱정을 언론이 받아가지고 언론 기사화하는 거는 뭐 이해는 한다고 하더라도 언론 기사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미크론 특징이 이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부모님들이 계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걱정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언론은 그 지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먹는 치료제를 도입을 해서 이분들이 혹시 감염이 되면은 위중증 사망을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서 언론이 다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론은 이런 데 대한 얘기는 이런 방구도 없고 하나같이 전문 지식이 없어서 걱정할 수 있는 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히 걱정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분들의 얘기만 언론 기사화를 하고 있으면서 기조는 뭐냐면은 방역 당국이 완화 기조로 가는 것은 잘못됐다. 그러면서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아요. 대안을 제시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공포만 부추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의 태도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전혀 과학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 두 번째는 아무리 해도 막을 수 없다고 하는 점. 세 번째, 이분들의 걱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걱정 이상으로 아무 조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언론은 조치를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조치는 뭐라고요? 먹는 치료제라니까요. 그런데 초점을 맞춰서 언론 기사를 써야 되는데 언론 기사는 또 그걸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론은 이럴 때는 반대로 얘기하고 저럴 때는 또 반대로 얘기하면서 가끔씩 보고 있으면은 얘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지? 이렇게 헷갈릴 정도의 기사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 기사는 언론사 또 국민 모두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문제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설교 교수님께서 대안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제 좀 너무 답답해서 한마디만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언론이 지금 상반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거리두기를 강화하자라고 이야기하고 또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된다 혹은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멘트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은 공무원들이 뭘 해야 됩니까? 거리두기 강화에 신경을 써야 되죠. 그리고 또 거리두기 강화 맞춰가지고 확진자들도 더 찾아내고, 그러니까 확진자들도 찾아내고 확진자들 격리도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런데 이제 행정자원을 집중을 하겠죠. 자,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지금 꼭 보호를 해야 될 60대 이상의 고위험군, 특히 80대 이상이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가장 위험한 분들이 있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할당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역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렇게 가장 위험한 곳에 공무원들이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그쪽에 팍스로비드 같은 약도 제대로 공급이 안 돼.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생겨도 바로바로 대처도 되지 않아.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그분들이 사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맞는 비판과 대안은 어떤 비판과 대안이냐면 코로나 특보에서 했던 걸 한 달 전에 먼저 했으면은 훨씬 더 많은 80대 이상의 고위험군 위험하신 분들을 살릴 수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50세 미만의 젊은 사람들은 코로나19에 걸리든 말든 체크하지 않고
행정 자원도 거기에다가 쏟지 않고 우리나라의 행정 자원은 무조건 60세 이상, 특히 가장 사망자들 그리고 위중증 환자들이 많이 예. 나올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시는 위험한 분들에게 할당하고 공무원들도 요양원, 요양병마다 2명씩 할당하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아마도 더 많은 생명들을 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과학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또 대안을 내놓지 않다 보니까 자꾸 중구난방으로 비판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살리지 못하고 이제 정부 방향, 정부 정책이 그런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지금 언론이 네. 방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교수님, 언론에서는 이렇게 자꾸 지금 가려고 하는 방향에 엇박을 놓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여전히 좀 노력을 해야 할 부분, 어떤 준비들이 필요한지 일상 복귀, 완연한 일상 복귀를 위해서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언론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종의 반박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앵커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앞으로 완화를 가게 될 때 언론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향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조치,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무슨 문제만 얘기할 게 아니라 대책을 얘기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저는 크게 세 종류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앞으로 완화 기조를 가면 갈수록 누가 더 위험해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더 위험해지느냐. 이것은 60대 이상 고령층 또 그 이하 연령으로서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완화 기조를 가면 갈수록 대면 접촉이 많아지면서 실제로 바이러스 확산의 가능성은 더 커진다는 거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고위험군이 아닌 분들은 백신 접종이나 그다음에 자연 감염 회복, 그다음에 바이러스의 병원성이 낮은 것 때문에 오히려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험이 덜하다는 거죠. 그런데 고위험군은 이제 정말 더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위험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방역 당국 또 고위험군 스스로 또 가족들이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그러면 이 고위험군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일하게 먹는 치료제밖에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은 모든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서 먹는 치료제를 확보해야 된다. 특히 효과가 더 뛰어나면서 부작용이 훨씬 덜하다고 알려져 있는 팍스로비드를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된다. 세 번째는 언론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완화 기조를 가게 되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위험군은 더 위험에 빠진다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언론들이 이런 거를 가지고 위험을 부추기면서 올바른 방향, 과학에 기반한 방향을 가는 거에 대해서 딴지를 걸거나 뒷다리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언론은 그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언론들이 이런 기사를 그냥 가감없이 써대게 되게 되면 다시 민심이 동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거나 간다고 하더라도 신속하게 못 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그런 점에 대해서 각성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예. 크게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완화 기조를 가면서 고심하고 준비해야 되는 이런 세 가지 정도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팍스로비드 상황도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지난주에 정부 방역 당국이 팍스로비드 확보에 굉장히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팍스로비드가 없어서 그 꼭 필요한 환자에게 처방을 못하는 일은 생길 가능성이 낮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주에 22만 명분의 팍스로비드가 추가로 더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빠르면 오늘 아니면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22만 명분이 더 들어오면은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은 기존에 한 10만 명분 재고 물량에다가 22만 명분이 더하면 한 30만 명분 정도가 지금 확보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루에 팍스로비드가 7,000명에서 한 10,000명 정도에게 지금 처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30만 명분이라면은 한 달 정도는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것이고 한 달 정도라면은 지금 이 고비를 넘어갈 가능성이 큰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전문가들이나 혹은 일부 언론이 저주를 퍼붓듯이 걱정했듯이 팍스로비드가 없어가지고 처방받지 못하는 상황도 안 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분들한테는 조금 안타까운 일일 수 있겠지만요. 예.
팬데믹의 종식이 눈앞에 있는데 언제 한번 시간을 마련해서 이런 거 해봐야겠어요. 일단 첫 번째, 아이러니하게도 팬데믹을 겪으면서 과학적, 기술적으로 진보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연구, 의미 있는 연구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혁신적인 연구, 베스트 10, 뭐 이런 거 좀 선정하고 정말 최악의 보도, 이 언론들, 이 보도 때문에 우리 공공의 안전이 위협을 받았다. 이런 거, 머스트 10, 이런 거를 자체적으로 TBS 코로나 특보가 선정을 한번 해보는 시간도 조만간 한번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교수님? 아주 뭐 예. 저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예, 봅니다. 자, 그 언론 기사를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변이 바이러스 얘기는 뭐 여기저기서 이제 많이 나왔는데 스텔스 오미크론에 이어서 서울신문이 이런 제목으로 보도를 한 게 있습니다. 또 진화한 코로나, 영국, 대만에서 새 변이 XE 감염. 이란 기사입니다. 또 진화한 코로나라는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체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기사 내용은 다들 예상하셨다시피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영국과 대만에서 오미크론 변이 원형인 BA1과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알려진 BA2가 결합한 새로운 변이 XE에 감염된 사례가 확인이 됐다. 이스라엘에서도 2건의 XE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 이런 내용인데 이거는 걱정 역시 안 해도 되는 거죠. 예, 걱정 뭐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이 이제 XE라고 하는 게 이제 기자가 잘 모르고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우선은 오미크론에서 스텔스 오미크론의 일부 기능에 추가 변이가 일어났든지 예. 아니면은 스텔스 오미크론에서 오미크론에 대한 그 부위에 추가 변이가 일어나서 XE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텔스 오미크론의 아주 중요한 부분과 오미크론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합쳐진 변이, 즉 XE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합쳐지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오미크론입니다. 그러니까 오미크론이라고 하면 오미크론, 스텔스 오미크론, 그 다음에 XE 이 세 개가 다 이제 오미크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팬데믹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병원성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오미크론, 그 다음에 스텔스 오미크론, 그 다음에 스텔스 오미크론과 오미크론이 결합했다고 알려져 있는 XE 이 세 개가 다 오미크론 계열이라서 병원성에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확산은 비슷하거나 다소 빠르거나 이럴 겁니다. 그러는데 이 세 개가 다 병원성이 낮고 병원성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백신 접종을 했고 또 백신 접종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감염 회복되거나 또는 백신 접종을 한 상태에서 돌파 감염이 생겼던 상관없이 지금 이 세 종류에 대해서 다 부분적으로 면역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종류는 인류와 관련해서 계속 병원성은 낮아진다는 거죠. 예. 향후에 무슨 변이가 오든지 병원성은 더 낮아질 거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백신을 접종한 거하고 또 자연 감염 회복, 돌파 감염을 통해서 면역을 획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로는 무슨 변이가 나오든 지금의 XE든 상관없이 그냥 종식으로 질주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가장 극적인 변화는 오미크론이 나오면서 종식으로 진입하게 됐다는 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나오는 변이도 이 오미크론에서부터 다시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종식으로 가는 방향은 되돌릴 수 없이 그냥 전력 질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설대호 교수님께서 이제 예전에 한 몇 달 전에 이제 남아공 오미크론 변이 유행하고 나서 이제 남아공 과학자들이 축적한 연구 결과를 소개한 데이터를 하나 소개를 했는데요. 이제 예. 오미크론 변이가 굉장히 또 독특한 게 뭐냐면 오미크론 변이를 이제 앓고 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미크론 변이보다 더 위중증화율도 높고 치명률도 높은 델타에도 저항성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 자, 그래서 설대호 교수님이나 제가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도 오미크론 변이를 앓는 것도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이제 이런 변수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 국민의 특히 이제 18세 이상 성인 같은 경우에는 96% 이상이 백신을 2번이나 3번 이상 맞았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전 국민의 한 절반 정도 숫자로는 한 20%이지만은 사실은 20% 말고도 숨은 감염자들은 그 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은 오미크론 변이도 가볍게 혹은 경우에 따라 개인에 따라서는 조금 힘들게 앓고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앞으로 오미크론과 전혀 다른 새로운 변이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오메가 이런 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설사 오미크론 변이보다 조금 더 위중증화율이나 사망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더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겼고 그걸 지금 대한민국 공동체가 2월 달, 3월 달에 오미크론 변이의 힘든 유행을 견뎌내면서 또 획득을 한 거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짜잘한 변이들 나온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별로 걱정할 게 없다니까요. 그 실시간 댓글창으로 피터 하님께서는 아무리 변이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치명률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변이는 수만 번도 나와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그래서 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코로나 특보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은 이제 접어두시는 게 낫겠습니다.